안녕하세요. 50대이고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따라 지인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지난 이야기를 적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3남매 중 맞이예요.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달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이 있고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타이어 공장에 나가셔서 일을 하셨고 퇴근하고 저녁 드시고 바로 동네 댄스 학원에 가서 춤 연습하다가 늦게 집에 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댄스 학원에 갈 때는 댄스화를 소중히 챙겨 들고 집을 나섰어요. 춤바람이 난 거죠. 어쩌다가 댄스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약주를 하고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오셨죠. 잠자던 우리 새남매를 깨워서 지갑에 있던 10,000원짜리를 한 장씩 주면서 얘들아, 아빠가 능력이 없지만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만은 잊지 마. 열심히 공부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 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지갑에 돈이 빈다면서 혹시 너희들에게 돈을 줬었냐고 하면서 다시 돈을 걷어가셨어요. 술 드시고 온 날에는 다음날에 술 깨는 약을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닮아 외모가 예쁜 편이에요. 엄마가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같이 사셨다고 들었는데요. 친할아버지는 며느리인 엄마가 너무 예쁘다고 막걸리를 매일 한 잔씩 주셨대요. 그 버릇이 들어서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는 좀 잘 사는 동네에 파출부 일을 나가셨어요. 우리 학교 가면 점심시간쯤에 부잣집에 가서 집안일을 하고 집에 와서 밀린 살림을 하셨어요. 엄마는 내 팔자가 너무 지겹고 또 지겹다. 허름한 이 집도 지겹고 돈 없는 것도 지겹고 내 아빠는 춤바람이 나서 춤추고 다니지 술까지 먹지.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런데 너희 셋은 엄마 아빠처럼 가난하게 문눈하게 살면 안 돼. 그러니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셨습니다. 막상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엄마는 우리 새남매가 잠들면 술 마시러 나가서 이른 새벽에나 들어오셨어요. 아침에 등교 준비할 때 엄마는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어 있어서 아주인 제가 직접 도시락을 싸서 등교했습니다. 그렇게 미처 못한 집안일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다니시던 타이어 공장이 한 건설사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빠는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한동안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저녁을 드시고 댄스 학원에 가서 춤을 추다 오셨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저를 불러 앉혀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땡땡아, 아빠가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폐가 많이 상했어. 이제는 일하기가 힘들 것 같구나. 내가 중학교를 자퇴하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다가 너는 검정고시를 보면 안 되겠니? 너무 미안하고 염치가 없구나. 나는 학교를 더 다니고 싶은데 우리 집 사정은 나아지질 않으니 어쩌나 많은 고민 끝에 아빠와 학교에 가서 자퇴 신청서를 내고 미신 공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손끝이 야무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임에게 일을 배워서 빠르고 꼼꼼하게 일을 곧잘 한다는 칭찬을 받으며 묵묵히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월급은 최소한의 용돈을 제외한 채 집에 그대로 갖다 드렸어요. 엄마는 여전히 오전에 파출부 일을 하셨고 아빠는 집에서 부업을 하셨어요. 부업은 시간 대비 돈이 안 되었지만 아빠는 놀 수만은 없다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업거리를 받아와서 하셨습니다. 엄마가 파출부 일을 해서 번 돈과 제가 드린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셨고 동생들은 어렵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까지 미신 공장에 다녔고 반장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검정고시를 볼 여유는 전혀 없었고요. 밑에 남동생은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고 전문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제가 받은 월급으로 동생 등록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다며 장하다고 추켜 세워주었고 남동생은 저를 금고로 여기고 대학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자진해서 잔업을 하면서 동생에게 돈을 대주게 되었습니다. 남동생과 1살 터울인 여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 상위권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어 제 부담은 좀 덜었지만 용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하루라도 정시에 퇴근하는 날 없이 잔업을 더해서 용돈을 마련해주게 되었어요. 생활비에 대학생인 동생들에게 드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제 몸은 돌볼 여유가 없었고
옷도 마음대로 못 사고 미용실도 못 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은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과장님이 점심시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땡반장, 오늘은 잔업하지 말고 나랑 저녁 같이 먹을래요? 라고 해서 많이 놀랬지만 저도 내심 그분을 짝사랑하고 있던 터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과장님과 소금구이를 먹게 되었는데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과장님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그동안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참 예쁜 얼굴에 성실하기까지 해서 3년간 짝사랑하고 있었다고 우리 만나보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조금 더 생각해본다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연애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도 나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뭐 어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과장님께 가서 우리 만나보자고 하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한 2년 정도 사귀면서 과장님과 말도 잘 통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과장님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 앞날만 생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은 어느 주말에 한강에서 유람선 데이트를 하자며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시간에 갔더니 과장님이 수줍게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우리 결혼하자며 등 뒤로 감춘 빨간 장미 꽃다발과 커플링을 끼워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랬지만 알겠다고 과장님과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부모님은 온화하신 분이었어요. 집도 평범한 수준이었고요. 가난한 저희 집에 대해 알고 계신 것 같았는데 별 말씀은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께 같이 일하는 공장의 과장님을 사귀고 있다. 나에게 엄청 잘해준다. 결혼하고 싶다. 고 했더니 부모님은 네가 가장인데 결혼하면 어쩌냐? 계속 돈을 벌어와서 이 집에 도움 줄 생각을 해야지 결혼하기엔 너무 이르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중학교도 자퇴하고 돈을 벌기 시작해서 생활비 드리고 다 큰 동생들 등록금에 용돈까지 주면서 살아왔다. 근데 계속 돈을 벌어오라고 하시냐? 그리고 동생들은 알아서 돈 벌어서 자립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생활비를 대야 하냐? 동생들에게 생활비를 받으셔라. 내가 일하는 기계로 보이냐? 나도 여자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제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이 집을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며칠 생각해보시더니 우리가 말이 너무 심했다고 하시면서 네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좋은 남자 만났다니 축하할 일이다. 결혼해서 우리가 힘들 때 조금만 도와주면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고 3년 만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딸은 저를 닮아 엄청 예뻤어요. 남편은 신혼 초까지 공장을 다니다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배우다가 판매점을 차려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동생들은 취업을 해서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잘 드리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돈 벌기 어려워졌고 늘 쪼들린다며 저에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몇 번씩 거절하다가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나 돈을 드리지 언제 드리겠나 싶어 조금씩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남편은 따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콜라텍에 다니다가 어떤 중년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아빠의 춤솜씨에 홀딱 반해 사귀자고 했다는데 아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여성분에게 돈까지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아빠 칠순이라고 해서 남편이 크게 드리고 싶다고 해서 동생들 모르게 1,000만 원을 이체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돈의 절반을 그 아줌마에게 냅다 빌려준 것을 엄마가 알게 돼서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엄마는 수십 년간 춤바람 나고 돈벌이도 못하는 남편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하시고 아빠는 당신이야말로 매일 밤에 나가서 술 처먹고 이른 새벽이나 돼서 들어오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하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감정에 골이 깊어져 화문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고시원에 살고 계시고 엄마는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혼자 살고 계세요.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파출부는 못하시고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때 가끔 일 나가고 계시고 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알코올릭 프로그램 도움을 받아 금주에 성공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녁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남동생은 결혼해서 2명의 자녀를 낳고 살다가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해서 빚이 늘어올케와 이혼한 상태였어요. 아이들은 올케가 키우고 있고 동생이 가게 운영해서 매달 조금씩 양육비 보낸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운영하던 호프집 경영이 악화되어 문을 닫게 되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서울 유명 대학가 목자골목에 오픈했는데 실내에 큰 어항을 넣고 인테리어 비만 2억을 쓴 가게인데 초기에는 장사가 잘 되더니 주변에 경쟁업체가 많이 생겨 예전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고 가게를 접어야 될 것 같다고 하며 매형이 휴대폰 사업이 잘 되니 내 빚 좀 갚아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동생의 말을 듣고 답답한지 담배를 피운다고 나갔고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외삼촌의 말을 들은 대학생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삼촌, 내가 엄마한테 들었는데 삼촌은 어릴 때 엄마가 집안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왔는데 외삼촌은 남자라고 집안일 하나 안 했다면서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4번 다 엄마한테 받아가고 아르바이트도 별로 안 했다면서요. 우리 엄마는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 다니다가 자퇴했잖아요. 우리 엄마 초졸이에요. 초졸. 알아요? 검정고시 볼 여유도 없이 남은 내 식구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펴고 누울 시간도 부족했대요. 삼촌은 그런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우리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외삼촌 개인은행이에요? 진짜 너무하네요. 외삼촌이 지원받은 대학 등록금 우리 엄마한테 갚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돈 쉽게 버는 줄 알아요. 까다로운 고객들 한 명 한 명 상대해도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빠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객 비위 맞추면서 친절하게 상담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 대출금을 아빠한테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까 말까 할 텐데 갚아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요? 삼촌은 감당도 못할 일을 벌리고 그걸 왜 누나한테 해결해달라고 해요? 당장 나가세요. 라며 쉴 새 없이 외삼촌을 쏘아붙였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라는 걸 그때 알았네요. 남동생은 누나가 외동딸이라고 버릇없이 키운 모양인데야. 외삼촌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말하라고 내 엄마 아빠가 가르쳤냐? 그만 나대 이 기집애야. 하고 제 딸의 등짝을 때렸어요. 그때 마침 집에 들어온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고 남동생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어요. 너야말로 조카에게 잔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야. 내 귀한 딸을 어딜 때려?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맞아볼래? 내 사랑하는 가족 건드리는 것들은 누구든 가만 안 둬. 그리고 너는 겉멋만 들어서 대학가에 그렇게 비싼 어항 설치하고 큰돈 들여서 호프집을 차리냐? 처음부터 과하다 했어. 누가 어항 보려고 호프집 보냐? 안주 맛이 좋아야지 장사가 잘 되지. 이 바보야. 안주는 맛대가리도 없으면서 가게만 뻔지르다면 누가 너희 가게를 찾겠냐고. 난 너희 가게가 이렇게 될 줄 처음부터 알았어. 내가 가게를 팔던 말던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우리한테 돈 맡겨놨어? 나한테 수십억이 있어도 너한테는 1원도 못 빌려줘. 남편에게 걷어차여 졸지에 무릎이 꿇린 채로 남편의 말을 들은 남동생은 분한지 씩씩대고 있었어요. 제가 제발 사람이 되라. 난 너한테 할 만큼 다 했어. 아들이라고 부모님이 우쭈쭈 해줬더니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 무식하고 능력 없잖아.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차근차근 갚을 생각을 해. 너는 나한테 학비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매형한테 돈을 갚아달라고 해? 나도 매형과 마찬가지 입장이야. 사업병 걸려서 큰 소리치고 다니지 말고 몸을 쓰던 다른 일을 하던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빚 갚아. 이 자식아. 라고 소리쳤어요. 동생은 치사하다고 씩씩대며 누나네가 앞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눈을 흘리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동생은 자기 주제도 모르고 겉멋만 들어 자기 멋대로 사는 녀석이에요. 자기 빚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죠. 저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학업도 포기하고 초졸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친정 식구 챙기기 싫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동생은 절대로 도와주기 싫어요. 제 나이도 많은데 제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되겠죠.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네요.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저에게 주신다면 마음이 더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사셨네요. 그래도 좋은 남편과 똑소리 나는 따님이 있어서 행복하시겠습니다. 이제 가족들만 생각하시며 행복한 일상 만들어 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대학에 들어온 20대 초반 여자예요.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어디 말할 것도 없고 용기 내서 글 써보네요.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 팔로워 늘어나서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업체 같은 곳에서 광고받아서 그걸로 학비도 벌고 용돈 쓰는 애들도 있어요. 부러웠죠. 근데 걔네들은 사진도 잘 찍고 감각 있다고 해야 되나 센스가 있어요. 저는 살면서 귀엽고 예쁘다는 말은 들었어도 듣기 싫은 얘기지만 패션이나 뷰티 유행에 관심도 없어 보이고 나이에 안 맞게 좀 촌스럽다는 말도 듣는 애랍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 부러워도 SNS에 도전해볼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1학기 방학이 시작되고 어느 날 카페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곳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소진이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아영이네. 잘 지냈어? 어머 소진아 너 여기 카페에서 일하는 거야? 응 여기 오면 내가 늘 있을 거야. 너가 놀러오면 내가 디저트 서비스 꼭 줄게. 자주 놀러와. 어머 잘됐다. 그래 요새 방학하고 시간도 많은데 종종 들릴게. 아참 나 여기 일하면서 영상도 찍어 올리는데 놀러와봐. 주소 알려줄게. 저는 카페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집에 도착해서 동창 소진이가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이게 요즘 핫하다는 SNS인 거지? 소진이는 무슨 영상을 올렸을까? 들어가 보니 친구 소진이가 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만드는 영상을 여러 개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며 보러 오는 사람들하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호기심이 발동돼서 인터넷에 어느 정도 버는지 검색해봤어요. 따져보니 사업을 하는 사람 마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 같더라고요. 와 엄청나네. 그런데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보니 저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방학도 됐겠다. 시간도 나서 틈나는 대로 올리는 법도 배우고 사이트를 꾸미는 것도 나름 혼자 터득했습니다. 이러다 대박 나면 어쩌지? 명품백부터 사볼까? 저는 명품백을 구매하고 싶어요. 이러다 대박 나면 어쩌지? 명품백부터 사볼까? 저는 밑도 끝도 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며 사이트를 개설하기 전부터 들뜬 마음에 가득 차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봐도 어이없네요. 아무튼 그렇게 SNS를 시작하고 하루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저희 일상 먹는 것, 여행 등 저인 줄 모르게 가린 채 작업해서 올렸어요. 제가 다 나오면 누가 알아보는 게 싫더라고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글쎄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30자리도 안 되는 거예요. 급 우울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 지나고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 방송도 유명해질 거라는 기대로 일주일, 2주일,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저 영상 찍는다고 미리 말 안 하길 다행이었네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숨 쉬며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잘 나가는 소정이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괴리감이란 정말 말도 못해요. 이제 개강도 하고 저는 차라리 근처에서 알바해서 돈이라도 벌 걸 하고 후회하며 남들 SNS 구경만 열심히 하기로 했던 참이었어요. 여기저기 눈에 띄는 영상에서 웃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러다가 웬 잘 나가는 남자 영상인데 얼굴도 멋지고 스타일도 좋고 말도 재밌게 잘해서 자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30대 초반인데도 사업에서 돈도 많아 보이고 여자한테도 다정할 것 같은 거 있죠? 난생 처음으로 댓글도 남겨보고 했는데 가보니 여자애들의 댓글이 아주 주구장창 써있더라고요. 다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말이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는 그 영상의 주인공에게 빠져들었고 오빠가 업로드를 해서 알람이 뜨면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얼른 접속을 하곤 했네요. 오빠를 바라보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오빠가 제 글에 답글을 빼먹다가 어떤 여자애한테 답글 달면 그렇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쁘게 잘 나온 사진으로 프로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생긴 것처럼 말하는 것도 귀엽다고 답글을 남겨줬는데
그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째지는 날이 되었네요.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요? 그새 오빠와 친해진 것 같았고 저는 용기를 내서 오빠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오빠, 저 아영이에요. 매일 영상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니까 편지하는 것 같고 설레고 떨리네요. 저는요, 사실 얼마 전에는 오빠가 제 영상에서 메일을 보냈는데 오빠가 제 영상에서 메일을 보내니까 편지하는 것 같고 설레고 떨리네요. 저는요, 사실 얼마 전 영상 찍으면서 잘 안 돼가지고 힘이 없었을 때 우연히 오빠 보면서 매일 힐링하고 있어요. 오빠를 알게 된 게 정말 기쁘네요. 고마운 오빠에게 이렇게 가끔씩 편지를 써도 될까요? 오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봐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보내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함을 보니 오빠에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아, 아영이야. 아니, 이제 아영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사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여자들이 있긴 한데 내가 다 읽어보진 않아. 그런데 우리 귀엽고 예쁜 아영이한테 메일이 왔길래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내가 아영이에게 좋은 감정이 있나 봐. 영상 찍는 거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좌절했다고 하니 내가 직접 도와주고 싶은 생각까지 드네. 연락처 남겨놓을게. 연락 주려? 저는 오빠의 답장을 보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오빠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빠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서로 문자도 보냈습니다. 곧이어 오빠가 SNS 도움 준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오빠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제 일을 도와준다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곧바로 오빠가 만나자는 곳에 갔습니다. 오피스텔이었는데 오빠가 촬영도 하고 일도 하고 잠도 잔다는 곳이었어요. 벨을 누르자 화면에서만 보던 오빠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반가워, 아영아. 사진처럼 실물도 예쁜데. 오빠 고마워요. 저 들어가도 되죠? 물론이죠. 어서 들어와. 들어가 보니 오빠 외모처럼 집도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곧이어 오빠가 커피를 가져오면서 컴퓨터에 같이 앉아보자 했습니다. 오빠는 제 사이트를 물어봤고 저와 오빠는 제 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응? 이건 좀 심각한데? 사람들의 관심이 가게끔 연출하는 것도 부족하고 뭔가 상황에 맞는 말도 아니고 배경음악도 생뚱맞고 전체적으로 너무 밋밋하네. 그런가요, 오빠? 저는 센스가 참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오빠처럼 센스 있고 감각 있게 될까요? 응? 내가 도와줄까? 그러려면 너의 의지가 강해야 해. 뭐든 할 수 있겠니? 네? 물론요. 시켜만 주세요. 일단 감각적인 거. 나랑 경험을 쌓다 보면 한층 성숙해질 거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오빠가 저에게로 점점 가까이 오더니 제 입에 입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무 소리 말고 너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느낌을 몸으로 표현해봐. 그러면서 오빠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침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우라면서 제게 와서 입을 다시 맞추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오빠의 저돌적인 모습에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그토록 갈망하던 오빠와의 사랑이 싹이 튼 것 같아 기뻤어요. 그렇게 저와 오빠는 로맨틱한 사랑을 나눴어요. 멋진 오빠는 눈빛이며 손길 하나하나 섬세하고 정말 매혹적인 남자였어요. 잠시 뒤 저녁이 되자 오빠는 저를 마중하면서 내일 본인의 영상에 제가 댓글을 달면 자연스럽게 홍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오빠 말대로 저희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빠가 따로 홍보도 해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제 사이트에 와줬더라고요. 갑자기 숫자가 치솟는데 정말 꿈 같았습니다. 저는 오빠가 새겨준 말처럼 감각을 익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연출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제 사이트도 성장을 하더군요. 어느 날 오빠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그날은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촉이 좋은 건지 오빠의 사이트를 제 부계정으로 들락날락해보니까 어떤 여시같이 생긴 여자와 갑자기 친해진 게 보이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오빠의 오피스텔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멀리서 가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오빠와 그 여자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오빠에게 문자로 따졌습니다. 오빠,
저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오빠에게 문자로 따졌습니다. 오빠, 저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지금 오빠랑 다른 여자랑 같이 집에서 나온 거 봤어요. 잠시 뒤 오빠의 문자를 보고 할 말을 잃었네요. 너 떡상도 돼보고 너가 바라던 남자랑 사랑도 나눠보고 잘 된 거 아니야? 나 좋다고 하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내가 설마 여자 너 하나겠니? 지금처럼 나랑 연락하고 지내고 싶으면 성가시게는 하지 말아줄래?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화가 치밀었네요. 오빠의 실체를 온 세상에 떠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덕분에 제 사이트도 살아나고 나쁜 남자 같은데도 연락하면서 자꾸 오빠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제가 바보 같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빠가 저만 여자로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도 그런 오빠에게 복수하고 싶다가도 저를 로맨틱하게 끌어안아줬던 오빠가 떠오르는 하루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